자, 저항, 이번 페이지는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란 단어는, 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압 같은 경우, 전류 같은 경우는 전기 또는 전자 분야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저항이란 단어는 원래부터 있던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자, 저항이란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던 일반 생활이나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뭐 군대가 진군하는데 그 지역의 게릴라 군에 의해서 많은 저항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군대가 진격을 할 때 저항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뭐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 격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진격을 하고 있는데 옆에 게릴라군이 누워 자고 있었다. 이런 거는 저항이 아니죠. 저항이라는 것은 뭐 소규모 뭐 국제적인 뭐 전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진군을 방해하는 행위가 저항이겠죠. 그래 예를 들어서 국지적으로 어떤 전투가 난다면 진격하는 군대 입장에서는 진군하는 입장에서는 병력의 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을 수 있고 어찌되었건 손해가 발생하죠. 뭐 하다못해 뭐 잠이 부족해진다든가 아니면 사기가 꺾인다든가 이런 손해가 발생하죠. 자,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에서도 뭔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이 방해된다는 거죠. 자, 뭔가가 바로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전선의 경우에는 전자죠. 전자가 이동할 때 방해되는 거죠. 전자의 이동이 방해되는 거죠. 그럼 뭐 전자가 사기가 꺾일까요? 그게 아니죠. 또 전자가 사라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전자가 이동할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면 그 에너지가 바로 저항에 의해서 손실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그 정도. 그래서 저항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저항체 그리고 저항갑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체는 레지스터라 그러고 레지스터, 저항감은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틀어서 저항이라 부르는데 이 저항체는 저항을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저항을 느끼는 그것을 그 물체를 저항체라고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냐 그 정도를 저항값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확실히 레지스턴스, 레지스터라고 분리해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항이라고 둘 다 이 저항이라는 짧은 명칭으로 호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저항체라고 가정한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전선에도 약간의 저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론상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전선을 전자가 지나갈 때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데 요 놈을 지나갈 때는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점점 잃으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달하면 이걸 지나가서 전자가 여기에 돌아가면 떨어진 에너지만큼을 떨어진 에너지만큼을 가지고 다시 전선을 타고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항체는 전자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선 1강에서 전기, 전자 어떤 분야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상황이나 물체나 어떤 운동이나 모든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가 에너지를 잃는다는 말은 군대에 병력이 죽는 거, 그런 거가 개념이 달라요. 군대에서는 병력이 줄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에너지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어서 전기난로라고 합시다. 전기난로. 그럼 전기난로는 그 전기난로의 주요 핵심 부분을 지나면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는데 그 대신 열을 방출합니다. 전자가 잃을 만큼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구가 있어요. 전구는 전자가 이쪽을 지나가면서 이 전구도 일종의 저항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구라는 저항체를 지나면서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당연히 빛으로 방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모터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빛이든 열이든 아니면 자기 에너지든 어떤 식으로든 전자가 잃은 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 또는 다른 경로로 그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전기 전자공학에서는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 또는 전자의 에너지를 낮추는 이러한 저항체는 당연히 의도적입니다. 의도. 전구가 전자의 에너지를 낮추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의도했죠. 뭐를 의도했냐? 전자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대신 빛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저항체는 전자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그 대가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가졌습니다. 이를테면 금속 같은 전선에 사용되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저항을 가졌고 뭐 예를 들어서 전구나 뭐 모터나 열선이나 이러한 것들은 높은 저항을 가졌어요. 자, 높은 저항값을 가졌다는 말은 전자 에너지가 많이 손실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흐르면. 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굳이 전자 에너지를 많이 손실시킬 이유가 별로 없죠. 굳이 이유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전구라든지 열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손실된 에너지만큼 어떤 다른 형태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빛이라든지 열을 얻기 위해서 높은 저항값을 가진 그 전자 전기 부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전기 에너지를 어떤 곳에 이동시켜 주는 것밖에 우리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에서는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흘러갈 때는 에너지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낮을수록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뭔가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항값을 가지는 어떤 물체를 사용하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항기입니다. 저항기. 자, 이 저항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저항기를 줄여서 그냥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 저항기는 이 저항기를 전자가 저항기 내부에 흐르면서 전자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냐?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원하는 게 있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거는 없이 전자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것만 얘는 그것이 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걸 쓸까? 우리는 전자 에너지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런 기계까지 장치까지 달면서 전자 에너지를 낭비시킬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0m 높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공이
이 땅까지 떨어지면 이 공은 어떤 속도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 딱 부딪히겠죠. 반면 이 건물 높이가 5m라면 얘가 땅에 떨어지면 얘보다는 적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반의 에너지를 가진 채로 땅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가 떨어지기 전에 이 높이만 가지고도 마치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표현이긴 한데, 위치 에너지라고 저 때는 제가 물리를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위치 에너지 또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라는 것은 어떤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어긴 하겠지만 위치 에너지라 그러고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그 시소 이야기를 하면서 시소의 기울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시소로 따지면 높이를 의미하고 전기로 따지면 이게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전위차의 물리적인 표현은 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압. 자, 그래서 이 시소의 높이가 변한다는 말은 정기적으로는 전위 차이가 변한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전압이 변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자가 저항기를 지나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손실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얘기하자면 전압이 손실 또는 전압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전자 또는 전기 회로에서 복잡하게 얽혀진 여러가지 전자 부품을 의미하는 전자 회로에서 전압이 마음대로 전압을 준다고 해서 동작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전압이 높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압이 낮아야 되고, 이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저항기를 이용해서 비록 전자 에너지가 손실될지언정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저항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손실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전압을 위해서 저항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회로에서 전류라는 것은 회로의 구석구석 전자가 골고루 흘러보고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기가 흐르기 전에 회로에서 전기가 딱 흐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전자가 일사불란 빠른 속도로 마구마구 이것저것 흘러보다가 나중에 정상 상태를 찾는데 그때 전류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원에 의해서 일정한 전압이 공급된다면, 전류라는 것은 회로가 구성된 이후에 전자가 한번 흘러보고 전류가 결정되는데, 그때 이 저항기를 포함한 모든 저항체가 전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전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회로 내부의 적재적소에 비록 전자가 에너지를 소비 또는 손실을 할 수 있지만 저항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 얘처럼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전구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이왕이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부품들을 삽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그게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전구가 있으면 그 전구도 어느 정도 저항체이기 때문에 전구도 전압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면 저항 대신 전구 쓸 수 있으면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을 적게 쓴 회로일수록 회로를 잘 만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항기를 쓸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어, 전구든 모터든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기 소자, 전자 부품들은 아주 정밀하게 저항값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라는 값의 저항체가 필요한데 5라는 저항값을 가진 전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거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라는 값의 어떤 저항값을 원하는데, 저항값을 가진 저항체를 원하는데, 이 5라는 값은 온도가 높아지든 아니면 전기가 많이 흐르든 적게 흐르든 딱 일정해야 되는데, 모터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저항값을 가진 것이든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저항값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질, 그러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로 잘 저항값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항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모든 물질을 저항을 가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초전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저항이 없습니다. 이 저항이 0이라는 거죠. 0에 가깝다가 아니고 저항이 0이라는 것을 0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요 초전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질은 저항을 가졌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던 것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만드냐? 탄소와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서 딱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탄소와 세라믹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양으로 딱 만들면, 그게 딱 예를 들어서 4.5면 4.5, 5.5면 5.5, 딱 그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4.6, 4.7 이렇게 아주 정밀한 저항값을 가지도록 저항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세라믹 탄소로 만드는 이유가 얘는 열에 좀 둔감합니다. 탄소와 세라믹 자체가 아주 고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웬간한 열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열이든 아니면 전류가 많이 흐르던 크게 그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자, 열 변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열 변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 고려를 해야 되냐? 이게 이거라고 칩시다. 전자가 흐르면 여기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 에너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전기 이 흐름 내부에서는 사라졌지만 어디선가는 존재를 해야 되겠죠. 방출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저항도 열로 방출하는 것은 열선과 다름이 없어요. 열로 방출이 됩니다. 자, 열로 방출이기 때문에 이 저항체는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또 열에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탄소와 세라믹은 열에 둔감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에 강한 이 물질로 만들어진 저항기를 쓸 수밖에 없다. 자, 이 그림에서 요게 저항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기는 예를 들어서 50옴이면 요 밖에 55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띠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띠의 색깔을 읽고 이게 이 저항기가 저항을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숫자로 적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띠로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옛날 시대에는 저항기에
이렇게 작은 숫자를 적는 어떤 프린팅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띠가 있는데 50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 50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바닥에 갈려가지고 여기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띠로 이렇게 다 둘러 놓으면 어떤 쪽이 갈리던 띠는 일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색깔을 통해서 저항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측정해보면 제일 쉬운데 측정을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방법 중에서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옛날에 쉽게 벗겨질 수 있는, 마모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띠로를 통해서 저항값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전에 제가 이런 전기전자공학을 배울 때만 해도 이것을 외웠어요. 뭐 검갈, 적주, 노초, 파보, 헨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것이 있고 저항기를 보면 띠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 라고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항의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전압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함. 이게 이상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어떤 회로를 분석할 때 저항은 전압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저항값이 막 변하면 계산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상적인 경우가 이 경우는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항기가 있으면 그것은 진짜로 전압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저항값이 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때문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순한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전압, 일종의 배터리 같이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딱 하나, 회로에 딱 하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기가 처음 흐르기 전에 회로가 말끔할 때 전압이 딱 배터리가 딱 꽂아지면 전자가 막 쏟아지듯이 흐르거든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막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때는 거의 저항 없이 막 흘러버립니다.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버리는데 이 저항을 만나면서 딱 속도가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배터리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흘러보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모든 전자가 여기서 움직이는 전자와 여기서 움직이는 전자가 당연히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상 상태라고 그러는데 정상 상태가 되면 여기서 이 놈이랑 위에 놈이랑 밑에 놈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속도로 전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위에 거 빠른데 밑에 거 천천히 흐르거나 밑에 게 위에 거보다 더 빨리 흐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의 량, 전류 그러니까 전하의 량인 전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전압과 여기에 저항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I, 전류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이 말은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커진다는 얘기죠.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돼 줘야 되는데 단 R, 저항값이 일정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상적인 경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1에서 5까지는 저항이 1인데 5에서 10까지 저항이 이런 식으로 변하면 전류를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저항이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프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보면 저항이 높아지면 전류도 커지죠. 근데 전압과 전류는
일정한 관계, 즉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되는 이런 일정한 관계, 요것이 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선형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선형관계. 근데 이거는 이 기울기가 바로 여기서 기울기가 저항이죠. 기울기가 저항인데, 기울기가 뭐 엄밀히 말하면 저항이 역수인데, 어쨌든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저항이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저항이 기울기가 변한다는 얘기죠. 즉 저항이 변한다. 그럼 선처럼 이제 생기지 않았죠. 곡선처럼 생겼죠. 그래서 선행관계가 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관계를 유지해주는 게 저항은 그렇게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죠? 즉 전압이 아무리 높아져도 전압이 아무리 커져도 저항이 변하지 않는 이 선형관계를 유지해주는 저항일수록 좋다. 자, 이 말은 기울기가 작고 크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크든 기울기가 작든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기울기가 크면 저항이 역수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그냥 저항값이 크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것, 전압이 커지든 작아지든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선형관계,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형관계를 유지해주는 저항은 용량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저항기일수록 이러한 것을 유지해 줄 수 있는데, 용량이 크다는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도 열 변형이 덜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당연히 재료가 많이 쓰이거나 더 비싸겠죠. 자, 요런 저항의 성질이 있다 라는 설명으로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